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실속 있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당 15구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번 장마철마다 침수가 잦았었던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고 또 동의율도 상당히 높게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추진위 유튜브에 따르면 이미 올 초 기준으로 동의율 60%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 70%에 근접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동작구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미 이제 연번동에서 제출이 들어가서 동의서를 검토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왔고요. 어쨌든 다른 구역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넓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진체에서 잡아놓은 재개발 구역계를 보면서 입지와 함께 더불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볼게요. 일단 입지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 입지면 교통으로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최상급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원한대로 대단지 규모로 지어지게 된다면 거의 방배동 신축과 더불어서 이 지역 일대의 시세를 견인한 만큼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존에 한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총선 대비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 서울 사당동과 남성동 일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당 15구역 구역계인데 여기 보면 모아 혹은 신통으로 C1구역 그리고 C2구역 거기다가 밑으로 가면 모아주택 추진하는 D구역부터 D3, D2 요 정도 구역계까지 묶어서 어떻게 보면 역세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한 이런 구역계를 수립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모아주택 추진하기에는 좀 아까운 노후도죠. 아마 현장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도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도로가 교행이 가능한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교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쪽 차선으로 차가 서로 비껴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적어도 이 정도가 되려면 도로폭이 6에서 한 8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당동 전반적으로 거의 한 4m 폭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행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일방 통행 도로가 많고요. 또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입지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반면에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막 내려오고 또 이쪽 남태령 넘어가는 길에서도 지대가 약간 사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위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노후도가 꽤나 심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지하 비중도 어느 정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조합에서 이런 설계안까지 뽑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감도는 기가 막힙니다. 3000세대급으로 평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조감도를 그려도 끝내주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남성역이고 여기가 이수역, 여기가 사당,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죠. 북쪽, 남쪽, 여기가 서쪽, 동쪽 이렇게 될 텐데 주 공간에 수공간까지 마련을 해서 30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반대파도 존재를 하죠. 언제나 어떤 재개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서 반대파가 없는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파의 뭉쳐지는 힘이 다른 강남권 모아타운 추진하는 지역보다는 한참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독 소유자 분들께서도 일부분은 반대로 가셨겠지만 또 일부 소유자분들은 찬성 쪽으로도 많이 기울었다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구역이고요. 자,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당동과 방배동을 한번 같이 보면 이제 신축급 위주로 해서 한 15년차 안짝으로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사당동 두산이브 트레지움 여기가 남성역 역세권이죠. 남성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한 차례 쭉 빠졌다가 한 16억에서 18억대 정도 수준까지 호가가 회복을 했고요. 자, 레미안 로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이제 사당 15구역보다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사가 좀 심한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 실거래는 한 15억 그리고 호가 수준으로는 거의 한 17억에서 18억대까지도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 건너 동작대로 건너면 이제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르떼, 입지 훌륭하죠, 여기도. 롯데캐슬 아르떼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입니다. 아무래도 이 구의 차이가 이만큼의 시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권, 서초 강남, 송파대, 나머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당동, 사당 15구역이 들어서게 된다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적어도 이 두 아파트의 시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방배동이라는 그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방배동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거의 흡사하거나 낮은 수준, 그러니까 요 중간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구역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또 사업성이 있는지도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따져봐야 될 텐데, 노후도부터 함께 보시죠. 노후도를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30년 기준 노후도부터 보면 법적 기준인 60%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25년 기준으로는 6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도 부분은 무리 없이 해결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무조건 대상지 선정이 되어야지만 인허가를,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상은 행위제한이 대부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구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신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벌써 구에다가 동의서가 들어간 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깨질 염려 없이 세월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동의가 나올 확률, 이미 뭐 동의서가 60이다, 70이다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의가 나오는 확률을 보자니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비율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분조합원의 비중이 70%가량이고요. 단독조합원들의 비중이 한 30% 정도. 그리고 땅 면적 대비해서의 배분을 봤을 때도 단독 다가구를 가지신 분들의 토지 면적 비중이 한 70%, 그리고 지분, 다세대를 가지신 분들의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미 60에서 70%가량의 동의서가 거쳤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시는 단독 조합원 분들께서도 상당수가 동의표를 던졌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단독 조합원 분들이 동의에다가 표를 던졌을까? 여기 있는 평균 대지 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조합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단독조합원 분들이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철거해서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포기해야 되는 월세 부분에 대한 수익률 부분을 뽑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내가 가진 땅이 충분하자면 내 땅에다가만 해도 건축행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아파트를 지어서 한두 채 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단독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옵션을 지니면 반대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옵션이 생기려면 적어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60%라는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 적어도 60평은 나와줘야 됩니다. 이 60평조차도 현실적으로 다세대를 지었을 때 적어도 한 14세대, 16세대가 뽑히려면 북측도로를 적어도 한 6m 이상을 끼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60평짜리 토지여야지만 단독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옵션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대로 평균적인 대지 면적이 50평도 안 됩니다. 40평대만 가지고서는 단독을 지어서 다세대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설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됐을 때 분양성이 비용만큼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단독적으로 단독을 단독 혹은 다가구로 다시 변신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요새 올라붙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냐면 단독에서 단독을 신축하는데도 평당 공사비 800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800만 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만큼, 예를 들어서 40평짜리에 800이면 연면적 80평에다 800, 88이 64, 거의 6억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6억에서 7억 정도 공사비 들이고서 이거 이상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느냐, 지금 현황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작은 단독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두 채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당 15구역이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입안 동의율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신통계획은 민간 재개발입니다. 도정법에 근거한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빈소법에 근거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혹은 모아주택 모아타운과는 그 입안 동의율이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통계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구에다가 또 시에다가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이 언제냐면 작년 8월 달일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이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67%가 아니라 50%만 동의서를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시에다가 구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토지 면적 대비해서 기준이 또 있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은 50%로 약간 줄었어요. 67%에서 50%로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토지 면적 대비한 동의율은 그대로 50%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세대 만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는 이 지분조합원이 차지하고 계시는 이 단독조합원이 차지하고 계시는 면적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동의율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성공했다라는 것은 이미 단독조합원 분들 중에서 적어도 20% 이상은 동의표를 던졌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아무리 찬성파가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너무 거세면 구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서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겠죠. 조합 설립 인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이반 재검토를 통해서 구역계 재수립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몇 프로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15%의 반대가 있으면 이반 재검토를 해와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넘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25%나 혹은 반 이상,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아예 취소 기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의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게끔 오히려 기준을 완화시켜서 도와주는 것이 현재의 정비법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도 동의, 두 번째도 동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 진행했을 때 돈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일단 수지 분석을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짜봐야 될 텐데 제가 대충 한번 조합원들의 분석을 해보자면 전체 단독 가지신 분들 조합원이 500분이 약간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 적어도 아까 평균 45평이라고 했으니까 2채 이상은 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채 받는 조합원이 500명가량에다가 지분 조합원, 다세대 조합원이 1185명 정도 계산이 되니까 조합원으로 빼야 될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2200여 세대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재개발 기준에 맞춰서 토지기부 체납 약 15% 정도를 빼내고 그리고 3종으로 종상향 시켰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임대주택도 일부 뺐습니다. 세대 규모로 대비해서 한 12% 정도 임대세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분양 세대는 한 590세대. 이건 이제 제가 52짜리 전용 50이라는 아주 현재 트렌드에 맞는 조금 소형의 평형대로 구성을 많이 했을 때 590여 세대예요. 어쨌든 임대세대를 포함하게 되면 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3000세대급이라고 하는 단위에 거의 맞춰집니다. 3166세대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은 앞서 보여드린 그 주변 시세처럼 고분양을 해도 잘 먹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얌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평당 4,500,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로 만약에 84가 나온다면 한 14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감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평당 건축비 한 900 정도 잡고 비례율을 뽑았더니 11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112%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게 무리 없이 무탈하게 잘만 굴러간다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아파트가 되기에는 충분한 사업성은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양 2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전날에 자양 7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무려 굴지의 시공사 15곳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시했었던 평당 건축비가 약 870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5군데가 유찰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금액에도 이제 수지 분석이 안 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마지노선은 거의 이제 1000만 원 수준으로 봐야 될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잡아놓은 건축비 부분은 한 9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초고급화 전략을 쓰는 다른 한강변 재개발 구역들처럼 1200, 1300급 정도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제 비례율 부분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약간 수정되게 됐을 때도 이만큼의 동의율이 유지가 되어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이 무탈하게 잘 흘러갈 수 있다면 여기는 환상적인 입지를 가진 재개발 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총평은 어쨌든 상습 침수 지역이고 또 반지하 비중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던가 주차 같은 정비 시급성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최상급 교통의 유지죠. 2호선, 4호선, 7호선이 지난다고 하는 거는 서울에 못 가는 데 없다는 얘기예요. 안 갈아타고도 서울 웬만한 업무지구는 전부 다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의 요지이면서 또 이제 서울의 외곽에, 서울의 이제 경계선에 서 있죠. 어디가 가기 편하냐면 뭐 과천이라던가 안양이라던가 수원이라던가 이 경기 남부의 좋은 동네들 가기 굉장히 편한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버스 노선이 무지하게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요지라는 부분 때문에 또 임차 수요가 풍부하죠. 자,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상권이랑 흡사해요. 상권의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역세권 재개발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단독 다가구 많은 동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분들 월세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동의율이 어느 정도 거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부작용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동작구청에서 저처럼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동작구에서 2022-23년도에 이 재개발 추진 시작한 지역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허가를 안 내줄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심사 딜레이 시켜가지고 건축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작구에선 여기를 이미 재개발이 진행될 지역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의지가 많이 깃들었기 때문에 또 빠른 동의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는 대상지 선정까지는 무난하게 가리라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후에 겪게 될 과정은 철저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배 5구역을 보면 이제 방배 5구역과 비교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기가 입지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규모도 크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은 방배 5구역의 사업성과 비교를 해보면 방배 5구역 최초에 추진할 때 비례율 몇 프로 나왔냐면요. 200% 이상 계산됐었어요. 최초에 추진했을 때. 근데 이게 줄어서 최근에 몇 프로까지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130%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용 증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방어력이 있는 정도 수준의 지역이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방어력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 구역들 볼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이 충분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고분양, 굉장히 비싼 고분양가로 때리더라도 이 지역에서 이게 소화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 4당 15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 정도의 허들은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신규 투자 어떠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신규 투자와 제가 분석한 사업성과는 또 별도의 얘기예요. 왜냐면 지역 좋다고 나한테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성 좋다고 무조건 나한테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업성 좋고 추진 빠르고 지역 좋으면 그만큼 이 프리미엄이 빠르게 또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허들은 통과를 했으니까 두 번째 허들, 앞으로 이거 신규 투자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 싸움이다. 물건 싸움. 어떤 좋은 물건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 싸움, 솔직한 얘기로 일반 투자자 개인이 저처럼 분석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주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한번 나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분석해 놓은 지역들, 대략적으로 제가 분석한 구역들만 한 500여 개 정도 서울에서만 되는데, 그 구역들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말씀드리니까 오셔서 저와 상담하시고 투자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